어머니, 저 오늘 결혼합니다. 오늘부터 저에게 어머니는 없습니다. 새벽 시장, 생선 상자를 나르던 순애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35년간 뼈 빠지게 키운 아들이 보낸 문자였죠. 바로 그 시각 아들은 최고급 호텔에서 화려한 턱시도를 입고 행복에 취해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투명인간 취급하며 완벽한 성공을 꿈꾸던 그 순간 아들은 몰랐습니다. 자신이 버린 그 어머니가 전화 한 통으로 그의 인생을 지옥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사람이란 걸 말이죠. 지금부터 가장 잔인한 선택을 한 아들의 처절한 몰락이 시작됩니다. 오늘도 사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광장시장의 이른 아침, 새벽 공기는 아직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이미 활기로 가득 찼어요. 상인들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고 손술의 바퀴가 돌아가는 소리와 상자를 싸는 소리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어머, 순애야. 또 제일 먼저 나왔네. 옆 반찬가게 아줌마 경숙이 물통을 옮기며 소리쳤죠. 순애는 시장 구석 순애상의 앞에서 스티로폼 상자를 들어 올리며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경숙 언니. 일찍 와야 더 많이 팔지. 상자 안에서는 싱싱한 갈치와 조기들이 얼음 사이로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허리를 굽혀 무거운 상자를 진열대 위로 올리며 이마에 땀을 손등으로 닦았습니다. 아이고, 힘들겠어. 혼자서 이 무거운 거 다 나르고. 괜찮아요. 익숙해졌어요. 순애가 씩 웃으며 다음 상자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런데 요즘 아들 소식은 어때? 변호사 공부한다고 그러더니 어떻게 됐어? 경숙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얼마 전에 시험 붙었어요. 이제 진짜 변호사예요. 순애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하지만 곧 표정이 조금 시무룩해졌어요. 그런데 요즘 너무 바빠서 연락도 잘 못해요. 몇 달째 소식이 없어요. 그럼 그렇지. 변호사 되면 얼마나 바쁘겠어. 우리 순애는 이제 변호사 어머니네. 경숙이 부러운 듯 말했습니다. 에이, 뭐려. 아들은 아들이고 나는 나지. 순애는 겸손하게 웃으며 다시 생선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아들이 자랑스러우면서도 연락이 없어서 조금 서운한 마음도 있었죠. 우리 민수가 자기 꿈 이뤘으면 됐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해가 점점 떠오를수록 시장에 북적이는 사람들의 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싱싱한 고등어 한 마리에 10,000원. 방금 들어온 갈치예요. 살 봐요, 이 살. 상인들의 호객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졌어요. 아줌마, 이 조기 얼마예요? 첫 손님이 순애의 가게 앞에 서며 물었습니다. 한 마리에 8,000원이에요. 오늘 새벽에 들어온 거라 아주 싱싱해요. 순애가 조기를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좀 깎아주세요. 그럼 2마리 사시면 15,000원에 드릴게요. 바로 그때 순애의 앞치마 주머니에서 낡은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진동했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소리가 시장 소음 사이로 들렸죠. 잠깐만요. 순애는 손님에게 양해를 구하며 비린내가 밴 고무장갑을 벗었습니다. 서둘러 휴대전화를 꺼내 화면을 확인했어요. 어머나, 우리 민수가 연락 왔네. 화면에 떠오른 이름을 보자 그녀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박민수. 그녀의 주소록에 저장된 연락처 중 가장 소중한 이름이었죠. 몇 달 만에 연락이네. 뭔 일일까? 순애는 설레는 마음으로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조심스럽게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손가락에 묻은 물기 때문에 화면이 잘 안 눌러져서 몇 번 시도한 끝에 메시지를 열었죠. 첫 번째 문장을 읽자 순애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어머니, 저 오늘 결혼합니다. 유성호텔 따님과 결혼해요. 뭐 결혼? 스팸 문자인가?
순애는 깜짝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옆에서 생선을 고르던 손님이 고개를 돌려 쳐다봤어요. 갑자기 왜 그러세요? 아, 아니에요. 순애는 당황하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도대체 나한테 말도 안 하고 결혼을 한다는 게 말이 되는 거야?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다음 문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문장을 읽는 순간 순애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이 집안은 어머니의 존재를 알지 못합니다. 제게는 오늘부터 어머니는 없습니다. 뭐라고? 순애는 눈을 깜빡이며 다시 한번 그 문장을 읽었습니다. 글자 하나하나가 천천히 그녀의 머릿속으로 들어왔어요. 마지막 문장이 더욱 잔혹했습니다. 찾지도 연락하지도 마십시오. 제 앞길을 막지 마세요. 이게 무슨 소리야? 순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주변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세상이 조용해진 것 같았죠. 아줌마, 조기 팔 거예요, 말 거예요? 손님이 짜증스럽게 물었지만 순애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35년을 뼈 빠지게 키웠는데 손에서 힘이 빠지면서 휴대전화가 그대로 떨어졌습니다. 쾅소리와 함께 휴대전화는 축축한 시장 바닥에 떨어져 화면이 산산조각 났죠. 순애는 바닥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35년 동안 키워온 아들이 자신을 완전히 지워버렸다는 사실을 그녀는 아직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모든 일의 시작은 이미 몇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성공이라는 달콤한 유혹에 눈이 먼 아들이 자신을 키워준 어머니와 차가운 현실 사이에서 위험한 저울질을 시작했던 그날. 바로 그 여자가 아들과 함께 이 좁은 집에 찾아왔던 그날이었죠. 몇 달 전 순애의 작은 집 거실이었습니다. 저녁 장사를 마치고 돌아와 젖은 행주를 삶던 참이었어요. 어머니, 저 왔어요. 그리고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민수가 평소와 달리 어색하고 긴장된 미소를 지으며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그의 뒤로 이 낡은 동네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차려입은 젊은 여성이 따라 들어왔어요. 어머나, 누구? 순애가 젖은 손을 앞치마에 문지르며 반갑게 물었습니다. 아들이 여자를 데려온 것은 처음이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김유라가 짧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이미 불쾌한 표정이 역력했죠. 시장 입구에서부터 코를 찌르던 퀴퀴한 생선 냄새와 구불구불하고 지저분한 좁은 골목길이 그녀의 신경을 잔뜩 자극했기 때문입니다. 집 안에 들어서자 좁은 현관과 낡은 벽지, 그리고 집안 깊숙이 밴 비린내가 그녀를 질식시킬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께 꼭 인사시켜드리고 싶었어요. 유라 씨, 제 어머니세요. 민수가 애써 밝은 척하며 유라를 소개했습니다. 아, 그래요? 처음 뵙겠습니다. 유라는 겉으로는 겨우 예의를 차렸지만 무의식적으로 가방을 쥔 손으로 코를 가리며 집안의 생선 비린내에 노골적으로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낡고 꺼진 소파, 구형 브라운관 텔레비전, 누렇게 변색된 벽지를 빠르게 훑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녀가 살아온 세상과 극명하게 대비되었죠. 어머나, 세상에, 민수가 이런 예쁜 친구 데려온다고 말도 안 하고, 아이고, 어떡해. 준비한 게 아무것도 없네. 순애는 당황하면서도 기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손을 털었습니다. 아들이 드디어 짝을 만났다는 생각에 여자의 표정은 미처 살피지도 못했죠. 괜찮아요, 어머니. 저희 그냥 잠깐 인사만 드리려고 온 거예요. 민수가 이 어색한 상황을 빨리 벗어나고 싶은 듯 말했습니다. 아니야, 그럴 수 없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과일이라도 깎아서 내와야지. 아이고, 유라 씨.
잠깐만 기다려요. 금방 맛있는 거 가져올게요. 순애가 부산스럽게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냉장고에서 가장 좋은 사과와 배를 꺼내며 생각했어요. 우리 민수가 드디어 장가갈 사람을 데려왔구나. 참 곱다. 결혼하려고 하는 건가? 아들의 행복한 미래를 그리며 그녀의 입가엔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순애가 부엌 문을 닫고 과도를 들자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유라가 참을 수 없다는 듯 핸드백에서 손수건을 꺼내 코를 막았습니다. 민수 씨, 유라가 목소리를 얼음장처럼 낮춰 속삭였습니다. 응? 왜 그래, 유라야? 나 정말 도저히 이런 환경 못 참겠어. 숨 막혀. 유라의 목소리에는 경멸과 혐오감이 가득 묻어 있었습니다. 유라야, 조금만 참아. 금방 인사만 드리고 나갈 거야. 우리 부모님께 뭐라고 소개할 거야? 아버지가 자기 어머니 시장에서 생선 판다고 하면 결혼 허락하실까? 유라의 말이 날카로운 칼처럼 민수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솔직히 말해봐. 내가 지금 우리 집안 사람들, 내 친구들 앞에서 이 구질구질한 집이랑 민수 씨 어머니를 자랑스럽게 소개할 수 있어? 그건 아니지만 민수가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었습니다. 그럼 결정해. 유라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상견례 때, 그리고 결혼식 때, 우리 부모님께는 그냥 어머님은 안 계신 걸로 하자. 일찍 돌아가셨다고. 유라가 잔인한 제안을 던졌습니다. 뭐라고? 어떻게 그런 말을? 그게 당신 미래에도 좋을 거야. 나 우리 아빠 외동딸이야. 엄청 귀한 자식이라고. 이런 사실을 알게 되시면 우리 결혼 다시 생각하실지도 몰라. 부엌에서 과일을 깎던 순애의 손이 그대로 멈췄습니다. 방금 뭐라고?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대화가 비수처럼 그녀의 귓속으로 날아와 박혔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어머니가 나를 어떻게 키우셨는데? 민수가 마지막 남은 양심처럼 약하게 항변했습니다. 민수 씨, 현실을 똑바로 봐. 정말 성공하고 싶다면 이런 낡고 비린내 나는 짐들은 다 내려놓아야 해. 자기가 원하는 그 높은 곳에는 이런 거 가져갈 수 없어. 짐이라니, 우리 어머니가 짐이라니. 그래, 짐이야. 아니면 나랑 헤어질래? 그럼 민수 씨 마음대로 해. 지금 여기서 내 어머니랑 평생 생선 비린내 맡으면서 살아. 난 갈 테니까. 유라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녀는 정말 일어설 기세였죠. 순애는 과일 쟁반을 든 채로 거실로 나가려던 그 문 앞에서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심장이 얼음물에 빠진 듯 차가워졌어요. 30년 동안 남편 없이 시장 바닥을 구르며 오직 아들 하나만 보고 살아온 세월이었습니다. 민수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고뇌에 빠졌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자신을 위해 희생한 어머니의 구부정한 등과 유라가 약속한 화려한 성공, 로펌의 최고 파트너 자리,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펜트하우스가 복잡하게 얽혀들었습니다. 성공에 대한 지독한 욕망이 어머니에 대한 마지막 남은 미안함을 집어삼키기 시작했습니다. 민수 씨, 빨리 대답해. 나 여기서 나가고 싶어. 유라가 차갑게 재촉했습니다. 민수는 눈을 질끈 감았다 떴습니다. 결국 그는 유라의 차가운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알겠어. 나가자. 유라가 그제야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순애는 가슴이 통째로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손에서 힘이 풀리며 깎던 사과 한 조각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죠. 그녀는 소리가 새어나갈까봐 황급히 자신의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어머니, 과일은요? 다 깎으셨어요? 잠시 후 민수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부엌으로 와서 물었습니다. 순애는 황급히 눈물을 닦고 돌아섰습니다. 아, 응. 갑자기 속이 안 좋네. 배가 아파서 도저히 못하겠다. 미안해서 어쩌지? 다음에 다시 와라. 그땐 맛있는 거 꼭 해줄게. 순애가 억지로 울음이 터져 나오려는 것을 참으며 겨우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창백한 얼굴과 떨리는 목소리를 민수는 애써 외면했죠. 아, 그러세요? 그럼 저희 이만 가볼게요. 푹 쉬세요. 그래, 조심히 가렴. 유라 씨도 조심히 가요. 민수와 유라가 서둘러 떠난 후 순애는 부엌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아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것이 끝이 아닐 거라 믿고 싶었습니다. 아니야, 우리 민수가 그럴 리가 없어. 그 여자 때문에 잠시 저러는 걸 거야. 분명히 마음 바꿀 거야. 그렇게 아들이 돌아와 주기를, 제발 꿈에서 깨어나 주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선택은 확고했습니다. 며칠 후 최고급 한정식 집의 별실. 유라의 아버지 유성호텔의 김현태 회장이 민수의 맞은편에 앉아 묵직하게 물었습니다. 내 딸 유라가 박 변호사를 아주 높게 평가하더군. 그런데 박 변호사님의 부모님은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 언제 돌아가셨는지 물어봐도 되겠나? 민수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시장에서 생선을 나르던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지만 곧 옆자리에 앉은 유라의 차가운 눈빛과 마주쳤습니다. 그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두 분 다 제가 어릴 때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혼자 힘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김현태 회장이 잠시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참 힘들었겠네. 그런 역경을 딛고 변호사 자리까지 왔다니 오히려 대단하네. 나는 그렇게 스스로 길을 만든 사람을 좋아하지. 감사합니다, 회장님. 민수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거짓말과 함께 민수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순애가 시장 바닥에서 받은 그 문자 메시지는 바로 그 끔찍한 선택의 마지막 확인 도장이었습니다. 자신의 성공을 위해 결혼식 날 어머니라는 존재를 세상에서 완전히 지워버리겠다는 아들의 마지막 통보였던 거죠. 그리고 순애는 문자 마지막에 유성호텔이라는 단어를 보고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버렸습니다. 같은 시각 유성호텔의 가장 큰 그랜드 볼룸은 그야말로 눈이 부실 정도로 화려했습니다. 수십 개의 거대한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천장에서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였고 하얀 장미와 백합으로 꾸며진 웨딩아치가 단상을 압도적으로 빛내고 있었죠. 와, 정말 대단하네요. 유성호텔 회장 외동딸 결혼식이니까요. 이 정도는 해야죠. 재계 인사들과 유명 정치인, 사회 저명 인사들로 가득 찬 객석에서는 감탄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1,500명이 훌쩍 넘는 하객들이 모두 최고급 정장과 드레스로 멋을 낸 모습이었어요. 한편 신부 대기실에서는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유라가 마지막 단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명 메이크업 아티스트와 헤어 디자이너가 그녀 주위를 바쁘게 돌아다녔죠. 정말 아름다우세요, 아가씨. 고마워요. 유라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더없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턱시도를 완벽하게 차려입은 민수가 대기실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억누를 수 없는 흥분과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우와, 유라야. 진짜 예쁘다. 공주 같아. 민수가 감탄하며 다가왔습니다. 고마워. 근데 민수 씨. 유라가 주변을 힐끗 살피더니 바쁘게 움직이는 스태프들에게 잠시 나가달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나가고 문이 닫히자 유라가 목소리를 낮춰 물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안 오시는 거 맞지?
문자는 확실히 보낸 거야? 물론이지. 걱정 마, 유라야. 민수가 유라의 손을 부드럽게 잡으며 안심시켰습니다. 정말 다시는 연락 안 올까? 혹시라도 와서 소란이라도 피우면 어떡해. 유라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야 했으니까요. 다시는 연락 올 일 없어. 내가 확실하게 정리했어. 내 앞길 막지 말라고. 오늘부로 어머니는 없는 사람이라고. 민수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그는 오늘 아침 시장 바닥에서 생선을 나르고 있을 어머니에게 보낸 그 차가운 문자의 모든 단어를 떠올렸습니다. 그럼 됐어. 민수 씨, 이제 정말 자유야. 유라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민수는 드디어 지긋지긋한 가난과 평생 자신을 따라다니던 시장의 비린내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해방감에 도취되었죠. 이제 진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네. 맞아. 우리는 이제 시작이야. 내가 자기 아무도 무시 못하는 그런 자리까지 오르게 해줄게. 자신의 성공을 위해 어머니라는 오점을 지운 것은 성공을 위한 완벽한 선택이었다고 그는 스스로 합리화했습니다. 유라야, 고마워. 역시 내 말이 맞았어. 과거를 확실히 정리하니까 정말 홀가분하다. 그럼 내가 언제 틀린 말했어? 유라가 우쭐한 표정을 지으며 민수의 넥타이를 바로잡아 주었습니다. 바로 그때 신부 대기실 문이 열리고 김연태 회장이 위험 있는 모습으로 들어왔습니다. 유라야, 우리 딸. 준비됐니? 네, 아빠. 오, 박서방. 오늘 정말 멋지군. 김연태 회장이 민수의 어깨를 든든하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자네의 그 성실함과 특히 그 현실적인 판단을 믿고 우리 딸을 맡기는 거야. 앞으로 잘 부탁하네. 김 회장의 말에 민수는 감격에 겨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신이 어머니를 버린 그 현실적인 판단을 인정받은 것만 같아 기뻤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인어른.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가볼까? 네, 장인어른. 그렇게 순회가 없는 결혼식이 시작되었습니다. 클래식 사중주의 웅장한 연주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민수가 먼저 단상 위에 올라 하객들에게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그는 완벽한 신랑의 모습이었죠. 곧이어 식장의 거대한 문이 열리고 결혼식의 하이라이트가 시작되었습니다. 김연태 회장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딸 유라의 손을 잡고 하얀 버진 로드를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축하합니다. 정말 잘 어울려요. 하객들의 뜨거운 축하와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수많은 플래시가 두 사람을 향해 터졌죠. 민수는 단상 위에서 자신을 향해 걸어오는 유라와 김 회장을 바라보며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30년 전 그 냄새나는 시장 골목에서 태어나 가난 속에서 자란 내가 드디어 여기까지 왔어. 자신을 바라보는 수백 명의 상류층 하객들을 보며 그의 오만함과 성취감은 인생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단상 위에 서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 그는 불과 1시간 전 자신이 문자로 버린 어머니의 존재 따위는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성공과 부 그리고 영광만이 가득했습니다. 정말 완벽해. 민수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이 이제 그 어떤 방해물도 없이 완벽하게 달라졌다고 확신했습니다. 아들이 화려한 단상 위에서 웃고 있던 바로 그 시간, 광장시장 순회상의 앞은 전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순회는 차가운 시장 바닥에 망연자실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산산조각난 휴대전화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죠. 깨진 화면 사이로 아들이 보낸 글자들이
잔인하게 일그러져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너무나도 선명했습니다. 제게는 오늘부터 어머니는 없습니다. 순애의 목소리가 걷잡을 수 없이 떨렸습니다. 자신이 겪은 이 배신감의 깊이를 도저히 가늠할 수 없었어요. 온몸이 처절한 고통으로 떨려왔습니다. 순애야, 민수 엄마, 왜 거기 바닥에 그러고 앉아 있어? 얼굴은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옆 가게 경숙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황급히 다가왔습니다. 아, 아니에요. 괜찮아요. 순애가 고개를 돌리며 억지로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 눈물범벅이 된 얼굴에 경숙의 가슴이 철렁했죠. 뭐가 괜찮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잖아. 어서 일어나. 정말 괜찮아요. 잠깐만 바람 좀 쐬고 있을게요. 순애는 경숙의 손을 밀어내고 다시 깨진 휴대전화를 바라봤습니다. 바로 그때 몇 달 전 엿들었던 그 대화가 망치처럼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방문 틈으로 새어나오던 그 유라의 경멸 어린 속삭임이 귓가에 생생하게 울렸죠. 나는 도저히 이런 환경 참을 수 없어. 상견례 때 우리 부모님께는 그냥 어머님은 안 계신 걸로 하자. 그리고 이어지던 아들의 비겁한 대답. 알겠어. 유라야, 그렇게 할게. 그때부터 이미 다 계획했던 거구나. 순애가 저도 모르게 이를 악물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받은 이 문자는 아들이 그들의 그 끔찍한 계략을 완벽하게 실행에 옮겼음을 확인시켜주는 마지막 통보였습니다. 집에 유라를 데리고 온 이후로 몇 달 동안 연락이 없어 언젠간 그래도 연락을 하겠지 라고 믿어왔습니다. 결혼식까지 부르지 않고 자신이 투명인간이 될 것이라고는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죠. 기다린 내가 바보였어. 내가 정말 바보였어. 순애는 눈물을 손등으로 거칠게 닦아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이나 절망이 아니었습니다. 차가운 분노, 그리고 무서운 결심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죠. 언니, 정말 괜찮은 거야? 어디가 아픈 거면 말을 해. 경숙이 다시 물었지만 순애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묵묵히 자신의 가게 안으로 걸어 들어갔고 드르륵 소리와 함께 셔터를 반쯤 내렸습니다. 가게 안이 어두워졌습니다. 수십 년간 오직 아들 민수만을 위해 철저히 봉인해 두었던 그녀의 진짜 과거가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이제 그만하자. 이 지긋지긋한 노릇도. 순애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가게 안쪽 가장 구석진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먼지 쌓인 낡은 장부들을 하나둘 힘겹게 옮기자 그 뒤에 숨겨져 있던 낡은 철제 금고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30년 만이네. 순애가 떨리는 손으로 익숙하게 금고 번호를 눌렀습니다. 철컥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낡은 가죽 지갑 하나와 가장자리가 누렇게 빛바랜 사진 한 장이 조심스럽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순애는 사진을 먼저 꺼내 들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30년 전 풋풋하고 젊은 시절의 순애와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되게 초라한 행색의 젊은 남자가 작은 시장 좌판 앞에서 어색하게 함께 서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바로 지금쯤 딸의 결혼식에서 웃고 있을 유성호텔의 김현태 회장이었죠. 이게 벌써 30년 전이네. 사진 속의 김현태는 지금의 당당한 호텔 회장이 아니라 사업 실패와 파산으로 모든 것을 잃고 절망에 빠진 초라한 젊은이였습니다. 순애는 가죽 지갑도 꺼냈습니다. 지갑 안에는 비닐 커버에 쌓인 오래된 계약서와 각종 서류들이 빽빽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유성호텔 창립 투자 계약서, 지분 70%,
채권자 오순애. 그녀의 기억은 순식간에 30년 전 지독하게도 추웠던 그 겨울날의 광장시장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그때도 순애는 지금처럼 시장 한 구석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생선 가게가 아닌 작은 국밥집이었죠. 그날따라 유난히 눈발이 거셌고 장사를 마감하려던 늦은 밤이었습니다. 순애 씨, 나 어떡하지? 가게 구석에서 술기운에 엎드려 있던 현태가 절규하듯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한때 야심차게 건설업에 뛰어들었던 젊은 사업가였지만 믿었던 동업자의 배신으로 모든 것을 잃고 빚더미에 나앉은 신세였죠. 시장에서 잔뼈가 굵었던 순애는 성실했지만 운이 없었던 그를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일단 이거라도 먹어요. 속 버려요. 순애가 뜨끈한 국밥 한 그릇을 그의 앞에 퉁명스럽게 놓았습니다. 현태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국밥에 눈물을 뚝뚝 떨어뜨렸습니다. 다 끝났어. 이젠 정말 죽는 길밖에 없어. 순애 씨, 나 정말 죽고 싶어. 죽을 용기가 있으면 그 용기로 다시 일어서면 되잖아요. 순애의 말은 차가웠지만 현태는 그 말 속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며칠을 굶은 사람처럼 허겁지겁 국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울며 먹던 현태가 마지막 남은 희망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나 사실 아이디어가 하나 있어요. 요즘 시장 상인들이나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편하게 묵을 데가 없어. 여가는 지저분하고 호텔은 너무 비싸고 그래서 싸고 깨끗한 그런 비즈니스 호텔을 지으면 분명히 성공할 텐데. 하지만 이젠 다 꿈일 뿐이지. 순애는 그릇을 치우려다 말고 그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현태의 눈에서 절망 속에서도 아직 꺼지지 않은 뜨거운 불씨를 보았죠. 얼마나 있으면 돼요? 네. 뭐가요? 다시 일어설 최소한의 돈이 얼마나 필요하냐고요. 현태가 멍하니 순애를 바라봤습니다. 순애는 그 길로 가게 안쪽의 방으로 들어가 평생 시장 바닥을 구르며 모은 전 재산이 든 통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거 내가 장사해서 모은 돈인데 일단 이거라도 가져가요. 현태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순애 씨, 안 돼. 내가 어떻게, 이건 순애 씨의. 그냥 주는 거 아니에요. 투자하는 거예요. 순애가 통장을 그의 손에 억지로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나는 김현태라는 사람의 그 절박함, 그리고 그 아이디어에 투자하는 거예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든 나중에 성공하면 그 호텔 지분의 70%는 내 거예요. 당신은 30%를 가지고 사장으로서 호텔을 운영해요. 그리고 내가 이 돈을 줬다는 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요. 당연히 법적으로는 안전하게 계약서 작성할 거고 괜찮겠어요? 현태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순애의 손을 붙잡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맹세했습니다. 그럼 괜찮지. 당신은 내 생명의 은인이야. 내가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 목숨을 걸고 반드시 성공해서 이 모든 걸, 아니, 이보다 100배 1000배로 갚겠어. 그렇게 두 사람은 허름한 법무사 사무실에서 유성호텔 창립 투자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채권자 및 최대 주주 오순의 70%. 그리고 10년 후 현태는 정말로 성공했습니다. 작은 호텔 유성은 승승장구했고 그는 재벌 회장이 되었습니다. 그 사이 순애는 결혼을 하고 민수를 낳았지만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죠. 현태는 몇 번이나 순애를 찾아와 지분을 정리하고 큰 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순애는 거절했습니다. 아니요, 나는 지금은 그냥 내 아들한테 평범한 시장 엄마로 남고 싶어요.
그 돈 지금 나한테 필요 없어요. 그냥 계속 가지고 계세요. 대신 내가 살아있는 한, 내 아들이 살아있는 한, 당신은 이 호텔의 진짜 주인이 아니라는 것만 잊지 말아요. 그녀는 아들 민수가 혹시라도 거대한 부의 그늘 밑에서 망가질까 두려웠습니다. 자신처럼 시장 바닥에서 땀 흘려 돈 버는 법을 배우길 바랐죠. 그렇게 순애는 30년간 유성호텔의 그림자 주인이자 광장시장의 가난한 생선 장수로 살아왔습니다. 내가 언젠가는 이 지분을 너에게 다 주려고 했는데 내 발로 그냥 걷어차버렸구나. 순애는 모든 것을 되돌려받기로 결심하며 얼굴을 차갑게 굳혔습니다. 30년 동안 아들을 위해 억눌렀던 모든 것, 포기했던 모든 것들이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민수야, 내 뜻대로 되지는 않을 거야. 그녀는 자신이 투자한 모든 것을, 자신의 이름과 인생을 되찾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머니는 없다고? 좋아. 그럼 이제 진짜 어머니가 아닌 유성호텔 최대 주주로 만나자. 순애가 서류를 다시 지갑에 단단히 넣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30년간 시장 바닥에서 숨겨왔던 날카로움과 위험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같은 시각 유성호텔 그랜드 볼룸의 웅장한 분위기 속에서 결혼식이 순조롭게 그리고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수천 송이의 하얀 장미와 백합에서 뿜어져 나오는 향기가 홀 안을 가득 채웠고 부드러운 클래식 현악 사중주가 하객들의 귓가를 감싸고 있었죠. 단상 위에 선 인자한 인상의 주례사가 격조 높은 목소리로 혼인 서약서를 낭독하고 있었습니다. 혼인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평생을 함께하겠다는 신성한 약속입니다. 1,500명이 넘는 대한민국 상류층을 모두 모아놓은 듯한 하객들이 조용히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민수와 유라는 단상 위에서 하객들의 따뜻한 축복과 부러움이 섞인 시선을 한 몸에 받으며 더없이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림 같은 커플이에요. 선남선녀가 따로 없네요. 유성호텔 회장님 따님답게 결혼식 품격이 정말 대단합니다. 신랑이 능력이 좋은가 보네. 고아라는데 저런 재벌가에 장가를 다 드네. 객석에서 낮게 속삭이는 찬사들이 민수의 귀에도 어렴풋이 들려왔습니다. 고아 출신, 그래 난 엄마 없는 고아야. 괜찮아 오히려 잘 됐지. 민수는 자신의 거짓말이 완벽하게 통과되었으며 이제 그 누구도 자신의 과거를 캐물을 수 없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편 객석 가장 앞자리에 앉은 김현태 회장은 더없이 흐뭇한 미소로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까다로운 우리 딸이 좋아하는 거 보니 보통이 아닌가 봐. 아주 든든한 사위를 얻었어. 옆에 앉은 아내, 유라의 어머니에게 작게 말했습니다. 맞아요, 여보. 박 변호사, 볼수록 참 진국인 것 같아요. 김 회장에게 민수는 뿌리가 없는 고아라는 점은 오히려 가장 큰 장점이었습니다. 복잡하게 얽힐 처가 식구도 없고 나중에 재산 문제로 시끄러워질 일도 없었죠. 오직 자신의 가문에만 충성할 수 있는 깨끗한 배경의 사위. 어려운 환경에서도 삐뚤어지지 않고 변호사까지 됐으니 정말 대단한 청년이야. 그가 아내에게 다시 한번 속삭였습니다. 그래서 더 믿음직스러워요. 우리 유라 고생 안 시킬 것 같아요. 그렇게 모두가 행복에 겨워 있을 무렵 주례사의 낭독이 끝나고 부드러운 목소리의 전문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단상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두 사람의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는 반지 교환식이 있겠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웅장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조명이 단상의 민수와 유라에게로 집중되었죠.
먼저 신랑께서 신부에게 반지를 끼워주시겠습니다. 홀 안에서 뜨거운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수십 대의 카메라 플래시가 연신 터지고 비디오 카메라들이 이 역사적인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민수는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거대한 다이아몬드가 샹들리에 빛을 받아 무지개처럼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상상했던 것 이상의 부와 성공의 상징이었죠. 유라야. 민수가 벅차오르는 감정을 누르며 유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응, 민수 씨. 유라가 세상에서 가장 환한 미소를 지으며 하얀 장갑을 낀 손을 내밀었습니다. 민수는 그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식장의 모든 이목이 두 사람의 손끝에 집중되었습니다. 어머, 저 반지 좀 봐. 정말 크다. 하객들 사이에서 다시 한번 감탄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평생 무슨 일이 있어도 너만 사랑하고 행복하게 해줄게. 민수가 반지를 유라의 손가락에 천천히 끼우며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축하합니다. 반지 교환이 끝나자 객석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죠. 사회자가 다시 마이크를 잡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제 주례사님의 성혼 선언이 있겠습니다. 두 사람이 윙윙윙. 김현태 회장의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아니, 지금 이 중요한 순간에 김현태 회장은 인상을 찌푸리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딸의 결혼식에서 전화를 받는 것은 예의가 아니었지만 혹시 급한 일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화면을 확인하는 순간 김현태의 얼굴은 순식간에 사색이 되었습니다. 오순애. 그 이름을 보자 김현태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수십 년간 연락이 없던 자신의 유일한 은인이자 호텔의 실질적인 주인의 이름이었습니다. 갑자기 이게 무슨... 김현태가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손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옆에 앉은 부인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잠깐만. 김현태는 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사회자에게 손을 들어 잠시 양해를 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주 급한 전화가 와서. 사회자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회장님, 지금 성혼 선언 순간인데. 정말 죄송합니다. 5분만 기다려주세요. 김현태는 황급히 식장 밖 로비로 뛰쳐나갔습니다. 하객들이 갑작스러운 상황에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죠? 회장님이 왜 갑자기 이런 중요한 순간에 전화라니. 단상 위의 민수와 유라는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불길한 예감에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빠 왜 저래? 유라가 불안한 목소리로 민수에게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뭔가 급한 일인 것 같은데. 민수도 당황스러워했습니다. 로비로 나온 김현태는 주위를 둘러보며 조용한 곳을 찾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30년 만에 느끼는 극도의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30년 만에 왜 갑자기... 김현태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김 대표님.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순애의 목소리에 김현태는 온몸이 굳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기억에 선명한 목소리였죠. 회장님? 김현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숙이며 존댓말을 했습니다. 회장님, 이게 얼마만입니까? 김현태는 목소리를 최대한 낮췄습니다. 주변에 누군가 들을까봐 걱정되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이네요, 김 대표님. 순애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차가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갑자기 연락을 주시다니. 김현태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30년 동안 연락하지 않기로 약속했던 그녀가 갑자기 전화를 한 이유가 궁금했죠. 김 대표, 좀 처리해 줄 일이 있어요. 순애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지금이요? 죄송하지만 지금은 제 딸 결혼식 중입니다. 김현태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김현태에게는 더욱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김 대표님, 제가 왜 전화했는지 궁금하시죠? 네, 회장님. 김현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 전 일 기억하시나요? 순애의 질문에 김현태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30년 전 자신이 시장에서 파산했을 때의 절망적인 순간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물론입니다, 회장님. 제가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김현태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했는지도 기억하시죠? 네, 회장님께서 투자금을 주시면서 아드님을 평범하게 키울 때까지 신분을 숨겨달라고 하셨습니다. 김현태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이미 시장의 큰손이었던 순애가 전 재산을 털어 지금의 유성호텔을 세울 종잣돈을 대주었던 것을 그는 절대 잊을 수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 아들이 성인이 되어서 결혼을 한다고 하는군요. 네, 아드님께서요? 김현태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순애에게 아들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결혼 소식은 처음 들었습니다. 김 대표님, 제 아들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순애의 목소리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김현태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박민수입니다. 그 순간 김현태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박민수라는 이름이 그의 뇌리를 강타했습니다. 박민수라고 하셨습니까? 네. 바로 김 대표님 따님과 지금 결혼하고 있는 그 박민수 말입니다. 김현태는 다리에 힘이 빠져 벽에 기대야 했습니다. 자신의 사위가 순애의 아들이라니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는 걸까요? 그럴 리가, 설마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김 대표님, 제 아들이 오늘 아침에 저한테 보낸 문자 내용 들어보시겠습니까? 순애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오늘 결혼합니다. 유성호텔 따님과 결혼합니다. 이 집안은 어머니의 존재를 알지 못합니다. 제게는 오늘부터 어머니는 없습니다. 순애가 차근차근 읽어 내려갔습니다. 김현태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찾지도 연락하지도 마십시오. 제 앞길을 막지 마세요.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김현태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사위가 어머니에게 이런 잔혹한 말을 했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몇 달 전에 김 대표님 따님이 저희 집에 와서 뭐라고 했는지도 아십니까? 유라가요? 김현태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나는 도저히 이런 환경 참을 수 없어. 우리 부모님께 뭐라고 소개할 거야? 순애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유라가 그런 말을. 상견례 때 우리 부모님께는 그냥 어머님은 안 계신 걸로 하자. 그게 당신 미래에도 좋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현태는 숨이 막혔습니다. 자신의 딸이 그런 말을 했다니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김현태는 며칠 전 상견례가 떠올랐습니다. 민수가 말했던 일찍 돌아가신 부모님이라는 거짓말의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다고, 뻔히 살아있는 나를 죽은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지요. 김현태는 자신의 사위가 뻔히 살아있는 어머니를 없다고 거짓말하며 버렸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습니다. 이런 일이. 김현태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습니다. 김 대표님, 이제 아시겠지요?
제가 왜 전화했는지.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김연태는 자신의 은인을 모욕한 민수와 그 배후에서 이 모든 패륜을 부추긴 자신의 딸 유라에게 극도의 분노를 느꼈습니다. 사과하실 건 없습니다. 김 대표님은 모르고 계셨잖아요. 하지만 제 딸이. 김연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신이 키운 딸이 은인의 아들을 꼬드겨 이런 패륜을 저지르게 했다는 사실에 치가 떨렸습니다. 김 대표님. 네, 회장님. 30년 동안 제가 숨어 살며 아들을 키웠는데 그 아들이 저를 이렇게 버렸습니다. 순애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묻어 있었습니다. 회장님. 김연태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사태를 바로잡기로 결심했습니다. 회장님, 원하시는 대로, 아니, 당장 모든 것을 바로잡겠습니다. 김연태가 단호하게 맹세했습니다. 정말 그래 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30년 동안 받은 은혜를 잊을 수는 없습니다. 김연태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럼 김 대표님,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든 말씀하십시오. 김연태가 긴장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지금 당장 그 결혼식 취소시키세요. 순애의 목소리는 차가우면서도 단호했습니다. 네, 취소라고 하셨습니까? 네, 지금 즉시요. 김연태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미 1,500명이 넘는 하객들이 모인 상황에서 결혼식을 취소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회장님, 하지만 이미 식이 진행 중이라서. 김 대표님, 그 아이는 김 대표님 사위 될 자격이 안 됩니다. 그리고 김 대표님 사위가 돼서 부와 명예를 얻을 자격도 되지 않고요. 순애의 목소리에는 30년 동안 숨겨왔던 권위가 되살아났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김연태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이라고 했던 그 녀석에게 진실을 알려주세요. 자신이 버린 어머니가 누구인지, 자신이 잃은 것이 무엇인지 똑똑히 알게 해야 합니다. 순애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즉시 시행하겠습니다. 김연태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김 대표님,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김연태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분노로 가득 찬 얼굴로 식장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30년 동안 받은 은혜를 어떻게 이런 식으로. 그가 이를 악물며 중얼거렸습니다. 바로 그때 로비에서 기다리던 유라가 급하게 다가왔습니다. 아빠, 무슨 일이에요? 하객들 다 기다리는데. 유라가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빨리 들어가요. 민수 씨도 당황하고 있어요. 김연태는 딸을 바라보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순애가 말한 유라의 말들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나는 도저히 이런 구질구질한 집안은 참을 수 없어. 상견례 때 우리 부모님께는 그냥 어머님은 안 계신 걸로 하자. 내가. 김연태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습니다. 아빠, 왜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유라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내가 감히 누굴 건드린 줄 알아. 김연태가 소리치며 딸의 뺨을 거칠게 내리쳤습니다. 찰싹? 큰 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유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뺨을 만졌습니다. 아빠, 왜 때려요? 내가 뭔 짓을 했는지 모르겠어? 김연태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저 뭘 잘못했어요? 유라가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민수 어머니한테 뭐라고 했어? 김연태의 질문에 유라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건 없는 사람 취급하라고?
상견례에서 죽었다고 거짓말하라고? 아빠, 그게 아니라. 유라가 변명하려 했지만 김연태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일을 저질렀는지 알아? 김연태가 주먹을 떨며 말했습니다. 로비를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여기서 이러지 말아요. 사람들이 다 봐요. 유라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지금 체면이 문제가 아니야. 김연태는 모든 것을 버릴 각오로 식장 단상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아빠, 어디 가요? 유라가 뒤따라오며 소리쳤습니다. 결혼식 취소한다. 뭐라고요? 유라가 깜짝 놀라며 아버지의 팔을 잡았습니다. 나. 김연태가 유라의 손을 뿌리치며 식장 문을 열었습니다. 식장 안에서는 여전히 하객들이 웅성거리며 김연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단상 위에 민수는 불안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걸 끝내자. 김연태가 결연한 표정으로 단상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김연태가 이글거리는 분노에 찬 얼굴로 단상으로 성큼성큼 걸어 올라갔습니다. 성혼 선언을 하려던 인자한 인상의 주례사와 막 다음 멘트를 이어가려던 사회자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를 동시에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이제 곧 두 사람의 성스러운 성혼 선언을 해야 하는데. 김연태는 대답할 가치도 없다는 듯 사회자의 손에 들린 마이크를 거칠게 빼앗아 들었습니다. 쿵 하는 둔탁한 마찰음이 식장 전체의 최고급 스피커를 통해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잠깐, 회장님. 방송사고입니다. 사회자가 당황하며 제지하려 했지만 김연태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모든 것을 부숴버릴 듯한 살기 어린 결연한 표정에 압도되어 저도 모르게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아름다운 축복의 선율을 연주하던 현악 사중주가 당황한 듯 끼익하는 불협화음을 내며 멈췄습니다. 순식간에 식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1,500명이 넘는 대한민국 상류층을 자부하는 하객들이 모두 숨을 죽인 채 이 상상조차 못한 돌발 상황을 멍하니 바라보며 무슨 일인지 궁금해했습니다. 김연태는 마이크를 입에 대고 크고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억누른 분노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결혼식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그의 선언이 끝나자마자 몇 초간의 아찔한 정적 후 식장은 순간 폭발했습니다. 뭐라고요? 무슨 일이에요? 지금 장난하는 건가? 저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왜 결혼을 취소해? 사위가 마음에 안 들었나? 하객들이 아수라장이 되어 웅성거렸습니다. 너도 나도 자리에서 일어나며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고 이 황당무계한 사태에 대해 저마다 한마디씩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행사를 취재하던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이제는 축복이 아닌 이 세기의 스캔들을 담기 위해 미친 듯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당신 지금 무슨 짓이야? 정신 차려요. 객석 가장 앞자리에 있던 김연태의 부인, 유라의 어머니가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당황하며 일어났습니다. 단상 바로 아래 하객들의 축복을 받으며 행복에 젖어 있던 민수와 유라는 그야말로 경악했습니다. 몇 초간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이해하지 못한 듯 굳어있던 두 사람. 아니, 아빠가 왜 저래, 왜? 유라가 순백의 웨딩드레스 자락을 쥐어뜯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두 사람은 굳어버린 몸을 겨우 움직여 비틀거리며 단상으로 뛰어 올라왔습니다. 아버님, 민수가 숨을 헐떡이며 김연태에게 달려왔습니다. 그의 완벽했던 턱시도 매무새가 흐트러졌습니다. 아버님,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갑자기 왜 이러세요? 네. 민수가 절규하듯 소리쳤습니다. 농담이시죠?
제발, 제발 농담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유라도 하얗게 질린 얼굴로 값비싼 티아라가 흔들리는 것도 모른 채 아버지의 팔에 매달렸습니다. 아빠, 정신 차려요. 지금 하객들이 다 보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망신이냐고. 김연태는 그런 딸을 짐짝처럼 차갑게 밀쳐냈습니다. 아! 유라가 비틀거리며 단상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김연태는 자신과 이 집안을 기만한 그 배신자, 자신의 30년 은인의 아들을 차갑게 노려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30년 동안 쌓인 은혜와 그것을 배신당한 끓어오르는 분노가 불길처럼 동시에 서려 있었습니다. 박민수, 김연태가 마이크를 통해 민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의 서늘한 목소리가 혼란으로 시끄러웠던 식장 전체를 다시 한번 쩌렁쩌렁 울리며 집중시켰습니다. 네, 네, 아버님? 민수가 본능적인 공포에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버님이라는 그 달콤했던 호칭이 지금 이 순간 지옥의 부름처럼 어색하게 들렸습니다. 자네에게 묻겠네. 김연태가 마이크를 통해 모든 하객이 들을 수 있도록 크게 말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들을 수 있게 똑똑히 대답해주게. 아버님, 왜 이러십니까? 일단 진정하시고 나중에 말씀하시죠. 민수가 이 상황을 어떻게든 모면하려 불안한 표정을 지으며 사태를 수습하려 했지만 김연태는 그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자네, 정말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나? 김연태의 첫 번째 질문에 웅성거리던 식장이 다시 한번 조용해졌습니다. 하객들은 고아 출신 변호사의 신데렐라 스토리라며 수군거렸던 신랑의 사연을 떠올리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하려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게 무슨... 민수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심장이 발밑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면... 김연태가 더욱 차가운 목소리로 한 글자 한 글자 힘을 주어 계속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바로 오늘 이 완벽한 결혼식을 위해서 자네 손으로 직접 버렸나? 아버님, 무슨 그런... 민수는 그 질문의 의미를 즉시 깨닫고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떻게 하셨지? 말도 안 돼. 아무도 모르는데 어머니가 설마 아니야. 그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히며 패닉에 빠졌습니다. 오늘 아침 시장에 있을 어머니에게 보낸 그 잔인하고 차가운 문자의 모든 단어가 눈앞에 떠올랐다 사라졌습니다. 대답해보게. 김연태가 그가 도망칠 틈을 단 1초도 주지 않고 다시 물었습니다. 저는 그게 오해십니다, 아버님. 민수의 목소리가 공포로 심하게 떨렸습니다. 하객들이 이제는 단순한 혼란이 아닌 확신에 차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저게. 진짜야? 부모님을 버렸다니? 저게 도대체 무슨 뜻이죠? 세상에 고아라더니 다 거짓말이었어? 유성호텔이 제대로 사기 결혼 당하는 거네, 지금. 유라가 바닥에 주저앉다시피 하며 아버지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녀의 완벽했던 화장이 끔찍하게 눈물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그만해요. 제발. 왜 이런 말을 해요, 여기서. 나 망신시키려고 이래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유라야, 너도 가만히 있어. 김연태가 딸을 짐승 보듯 매섭게 노려보며 제지했습니다. 너도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으니 너도 이 일의 공범이니까. 공범이라는 그 끔찍한 단어에 유라의 얼굴마저 핏기 없이 굳어버렸습니다. 김연태는 다시 민수에게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제는 일말의 자비란 없었습니다. 박민수, 마지막으로 묻겠네. 김연태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갑고 엄숙해졌습니다.
자네 어머니는 정말 돌아가셨나 아니면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 뻔히 살아계시나? 민수는 더 이상 아무 답변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입술이 산소 부족이라도 온 듯 파르르 떨렸고 식은땀이 비 오듯 이마에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턱시도 깃을 움켜쥐었습니다. 숨이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식장의 모든 시선이 수백 쌍의 경멸 어린 눈이 단상 위에 완전히 고립된 민수에게로 집중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자신의 완벽했던 계획이, 자신의 찬란했던 인생이 바로 이 순간 이 단상 위에서 산산조각 났음을 깨달았습니다. 단상 위 수백 명의 시선이 한데 꽂힌 그곳에서 박민수는 공포로 질식할 것 같았습니다. 그의 입은 뻐끔거렸지만 김연태 회장의 마지막 질문에 아무런 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완벽했던 턱시도는 이미 식은땀에 축축하게 젖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김연태는 그런 민수를 향해 경멸 어린 시선을 보내며 당황하는 그를 향해 모든 진실을 폭로하기 시작했습니다. 좋네. 대답을 못하겠지. 그럼 내가 대신 말해주겠네. 김연태가 마이크를 쥔 손에 힘을 주며 홀 전체가 울리도록 크게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단순한 분노를 넘어 신성한 재판장에서 판결을 내리는 심판자의 그것처럼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여기 계신 하객 여러분, 그리고 오늘 저희 딸의 결혼을 축복하러 오신 모든 분들, 정말 죄송합니다. 제 사위 될 사람이 오늘 아침 자신의 어머니를 버렸습니다. 하객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자네가 오늘 아침 시장에서 생선 파는 어머니가 창피하다고, 자신의 앞길을 막는다고 투명인간 취급한 바로 그분. 첫 번째 폭로가 터져나왔습니다. 시장, 생선이라는 단어가 이 화려한 그랜드 볼룸의 공기와 격렬하게 충돌했습니다. 하객들이 경악과 불쾌감으로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요? 시장? 어머니가 생선 장수라고? 어머 세상에. 고아라더니 그럼 저런 집안을 속이고 결혼하려던 거야? 민수의 얼굴이 이제 백지를 넘어 잿빛으로 죽어갔습니다. 가장 숨기고 싶었던 자신의 근본이 가장 화려한 순간에 1,500명이 넘는 상류층 하객들 앞에서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김연태는 하객들의 반응을 지켜보다 다시 한번 마이크에 대고 외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슬픔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30년 전 제가 모든 것을 잃고 파산했을 때 저를 일으켜 세우고 바로 이 유성호텔을 짓게 해주신 분입니다. 김연태가 식장 바닥을 발로 구르듯 힘주어 외쳤습니다. 이 두 번째 폭로는 첫 번째 폭로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거대한 충격파를 만들어냈습니다. 하객들은 믿을 수 없는 이야기에 거대한 충격에 빠졌습니다. 뭐라고? 호텔을 짓게 해줬다고? 그럼 창립 투자자라는 말씀이신가요? 특히 앞자리에 앉아있던 재계 인사들과 경제부 기자들이 서로 놀란 표정으로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십이 아니라 유성호텔의 지배구조 자체를 뒤흔드는 특종이었습니다. 자네가 방금 버린 그 어머니가. 김연태가 단상 끝으로 걸어 나와 식장에 모인 모든 사람을 하나하나 눈에 담으며 잠시 멈춘 후 하늘이 떠나가라 외쳤습니다. 바로 이 호텔의 지분 70%를 소유하신 이 호텔의 진정한 주인이시네. 식장이 순간 폭발했습니다. 진짜 주인이라는 단어가 스피커를 찍고 나와 모든 하객의 고막을 때렸습니다. 진짜 주인이라고요? 지분 70%? 그럼 김 회장님은? 세상에,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럼 저 신랑은 자기 어머니 호텔을. 하객들이 너도 나도 자리에서 일어나며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는 이제 발작적으로 터졌고 몇몇 기자들은 이미 휴대폰으로 어딘가에 이 사실을 전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그때 이 모든 상황을 부정하고 싶은 유라가 아버지에게 달려들며 소리쳤습니다. 아빠, 미쳤어? 지금 제정신이야? 유라가 제정신이 아닌 듯 머리를 쥐어뜯으며 말했습니다. 김연태는 그런 딸을 차갑게 그리고 가엾다는 듯이 바라봤습니다. 유라야, 내가 그렇게 만든 거야. 내가 뭐려? 내가 민수한테 어머니를 부정하라고 했잖아. 그 냄새나는 집이 싫다고, 그 어머니가 창피하다고, 내가 상견례에서 죽은 사람으로 만들자고 했잖아. 김연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유라의 얼굴이 이번에는 공포로 굳었습니다. 아, 아빠, 그게 아니라 그건. 유라가 필사적으로 변명하려 했지만 김연태는 더 이상 딸에게조차 자비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라를 밀쳐낸 뒤 완전히 넋이 나간 민수를 가리키며 마이크를 통해 마지막 선고를 내렸습니다. 박민수, 자네는 이 시간부로 자네 어머니가 소유한 이 호텔의 법률 고문직에서 해고일세. 아버님, 민수가 절규했습니다. 그리고 내 딸 김유라, 너도 이 시간부로 유성호텔 전무이사직을 포함한 모든 경영에서 손 뗀다. 아빠, 안 돼. 내가 잘못했어. 아빠. 유라가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습니다. 김연태는 이미 영혼이 빠져나간 듯한 민수에게 마지막 일격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박민수, 자네의 그 파렴치한 사기 행각과 패륜은 변호사 협회에 내가 직접 징계 요청할 걸세. 민수의 눈이 초점 없이 흔들렸습니다. 자네는 2번 다시 이 대한민국 법조계에 발 못 붙일 줄 알아. 안 돼요, 제발요, 아버님.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민수는 호텔 주인, 어머니, 해고, 변호사 자격 박탈이라는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뒤엉켜 거대한 소용돌이를 일으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혼란 속에서 가장 끔찍한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호텔의 진짜 주인이라고. 엄마가? 그는 자신이 버린 것이 그저 가난하고 냄새나는 시장의 어머니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성공을 위해 이미 자신의 것이 될 수도 있었던 거대한 제국을 자신의 발로 걷어차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그 제국의 주인을, 자신의 어머니를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모욕했습니다. 내가 도대체 뭘 한 거지? 그는 자신이 발 딛고 선 이 화려한 무대가 한순간에 지옥의 불구덩이로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버님,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민수가 이성을 잃고 김연태의 다리에 매달렸습니다. 이건 오해입니다. 제가 다 설명드릴게요. 어머니께 사죄하겠습니다. 네. 설명은 필요 없네. 모든 건 끝났어. 김연태가 얼음보다 차가운 목소리로 그를 걷어찼습니다. 보안팀. 김연태가 식장 뒤쪽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정장을 입은 건장한 보안 요원들이 즉시 단상 위로 달려왔습니다. 이 인간들 당장 밖으로 끌어내시오. 네, 회장님. 보안 요원들이 민수와 유라의 팔을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아빠, 이거 나 김유라야. 유라가 값비싼 웨딩드레스를 쥐어뜯으며 발악하듯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니. 민수는 이제 멍한 표정으로 초점 없는 눈으로 어머니라는 단어만 반복하며 인형처럼 끌려나갔습니다. 2 사람이 식장 밖으로 사라질 때까지 1,500명의 하객들은 이 믿을 수 없는 현실을 충격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민수는, 아니, 모든 것이 애초에 자신의 것이 아니었음을 깨달은 민수는 핏기 하나 없는 입술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꿈일 거야. 그래, 꿈이겠지? 민수가 바로 그때 단상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유라가 분노와 광기로 이성을 잃은 얼굴로 민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녀의 수천만 원짜리 웨딩드레스가 구겨지고 찢어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았죠. 너 때문이야. 내가 제대로 알기만 했어도. 유라가 짐승처럼 소리치며 민수의 턱시도 멱살을 거칠게 잡고 흔들었습니다. 유라야. 진정해. 진정? 내가 지금 나한테 진정하라고 했어? 내 인생을 어떻게 할 거야? 이 사기꾼 자식아. 유라가 울부짖으며 민수의 뺨을 손톱으로 핥히고 마구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준비한 내 결혼식을, 내 모든 걸 망쳐놓고, 나도 몰랐어. 정말이야. 어머니가 호텔 주인이라는 거 정말 몰랐다고. 민수가 필사적으로 변명하려 했지만 유라는 이미 아무것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김연태의 지시를 받은 보안 요원들이 단상 위로 올라와 두 사람에게 다가왔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나가주셔야겠습니다. 잠깐만요. 이 호텔 회장 딸이에요. 너희들 미쳤어? 이거 안 나? 유라가 마지막 남은 자존심으로 소리쳤지만 보안 요원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이미 아가씨가 아닌 외부인으로 보일 뿐이었죠. 김연태 회장님의 명령이십니다. 보안 요원들이 민수의 양팔을 거칠게 잡고 식장 밖으로 끌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비싼 턱시도 천이 우악스러운 손길에 엉망이 되었습니다. 아버님, 제발 한 번만. 민수가 끌려가며 단상 아래에서 이 모든 것을 차갑게 지켜보는 김연태를 향해 절규했습니다. 하지만 김연태는 돌아보지도 않았죠. 방금 전까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무대였던 그곳에서 그는 쓰레기처럼 쫓겨났습니다. 민수는 값비싼 턱시도 차림으로 호텔 로비에 그대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로비를 오가던 다른 호텔 직원들과 방금 체크인을 하려던 투숙객들이 이 황당한 광경을 보고 모두 멈춰 섰습니다. 몇 시간 전 자신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축하드립니다. 신랑님이라고 말하던 그 지배인이 이제는 벌레 보듯 그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유라도 그와 똑같이 로비 바닥으로 쫓겨났습니다. 이거나 내가 누군지 알고. 아빠. 유라가 울부짖는 사이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로비 입구에 급정거했습니다. 김연태 회장의 비서실 소속 직원들이 내려 유라를 거의 납치하다시피 거칠게 차에 태웠습니다. 민수 씨. 아니, 이 사기꾼. 너 가만 안 둬. 으악. 유라의 마지막 절규를 실은 차가 사라지고 민수는 로비 입구에 완벽하게 혼자 남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죠. 그는 비틀거리며 호텔 밖으로 나갔습니다. 차가운 가을바람이 땀에 젖은 그의 몸을 때렸습니다. 그는 택시를 잡았습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택시기사가 그의 엉망이 된 턱시도 차림을 보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광장시장으로 가주세요. 네. 기사가 의아해했지만 민수는 다시 말할 기력도 없었습니다. 택시가 출발하고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창밖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택시 안에서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그 이름을 누르려다 그는 오늘 아침 자신이 보낸 잔혹한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고 말았습니다. 제게는 오늘부터 어머니는 없습니다. 찾지도 연락하지도 마십시오.
제 앞길을 막지 마세요. 민수의 손이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전화를 걸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그 문자들이 이제야 칼이 되어 심장을 쑤셨습니다. 어머니를 만나야 해. 만나서 용서를 빌어야 해. 민수가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이 모든 게 오해라고. 유라가 시켜서 그랬다고. 아니야. 내가 선택한 거야. 그의 머릿속이 뒤죽박죽이 되었습니다. 호텔 주인, 엄마가 회장님.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30년간 자신을 그토록 가난하게 시장 바닥에서 키운 이유. 그것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들이 돈보다 사람을 먼저 알길 바랐던 어머니의 마지막 가르침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은 그 30년의 가르침을 단 한 번의 성공이라는 유혹에 넘어가 완벽하게 배신했습니다. 기사님, 제발 좀 더 빨리 가주세요. 택시가 광장시장에 도착했을 때 민수는 지갑에 있던 현금을 전부 기사에게 던지다시피 하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는 서둘러 어머니의 가게로 달려갔습니다. 비싼 구두가 시장의 질척한 바닥에 빠지는 것도 생선 비린내가 자신의 턱시도에 배는 것도 신경 쓸 틈이 없었습니다. 그가 증오했던 그 냄새가 지금은 유일한 희망의 냄새였습니다. 하지만 순회상회가 있던 자리에 도착하자 그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순회의 생선 가게는 이미 간판이 내려지고 좌판과 냉장고, 모든 것이 흔적도 없이 말끔히 치워져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 텅 빈 가게 터만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이게 뭐지? 어디 가신 거야? 민수가 당황하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마감을 준비하던 옆가게 경숙이 턱시도 차림의 그를 알아보고 기겁하며 다가왔습니다. 어머, 민수야. 아니, 그 꼴이 그게 다 뭐냐? 아줌마, 우리 어머니 어디 가셨어요? 민수가 경숙의 팔을 붙잡고 미친 사람처럼 물었습니다. 순애, 몇 시간 전에 가게 다 정리하고 떠났어. 떠났다고요? 어딜 가셨는데요? 민수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습니다. 나도 몰라. 아침에 완전히 넋이 나간 사람처럼 정리하더라니까. 경숙의 말에 민수의 심장이 다시 한번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한참을 울다가 가게를 싹 다 치우더라고. 그러고는 웬 검은색 세단이 번쩍번쩍한 게 한 대도 아니고 여러 대가 와서 순애를 태워갔어. 물어봐도 대답도 없고. 차요? 그는 텅 빈 가게 터 앞에 그대로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차가운 바닥의 냉기가 턱시도를 뚫고 올라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으악, 어머니.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텅 빈 가게 터만이 그의 돌이킬 수 없는 절망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30년을 날 키워주신 분을 내가. 민수는 값비싼 턱시도가 시장 바닥에 더러운 물에 젖어 엉망이 되는 것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잃어버린 것이 단순히 부와 명예가 아닌 자신을 존재하게 했던 30년의 사랑 그 자체임을 이제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주변 상인들이 그를 이상하게 또 가엾게 쳐다봤지만 민수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독한 후회와 뼈를 깎는 절망만이 그를 감쌌습니다. 6개월 후 유성호텔 최고층 회장실. 30층 높이의 넓은 창문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고급스러운 책상 위에는 회장 오순애라는 금빛 명패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단정하고 기품 있는 정장 차림의 오순애 회장이 결제 서류에 차분하게 사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시장 상인의 모습은 찾을 수 없었죠.
회장님, 오늘 일정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김현태가 정중하게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습니다. 이제 그는 부회장으로서 순회를 깎듯이 보좌하고 있었습니다. 네, 김 부회장님. 앉으세요. 순회가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시장 상인으로서의 억척스러움에 더해 냉철한 경영인의 카리스마를 발산했습니다. 오후에 투자 검토 회의가 있고 내일은 신규 사업 제안서 검토 일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해 주세요. 순애가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한편 호텔 지하 1층 직원 편의점. 김유라는 아버지의 명령으로 모든 직위를 박탈당하고 호텔 지하 주차장 옆 직원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컵라면 하나 주세요. 직원이 말하자 유라는 분한 표정으로 컵라면에 뜨거운 물을 부었습니다. 6개월 전까지는 회장 딸이었는데 그녀는 화려했던 과거를 떠올리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다 그 박민수 때문이야. 유라가 컵라면을 건네주며 중얼거렸습니다. 같은 시각 호텔 지하 3층 폐기물 처리장. 남루한 작업복을 입은 민수가 무거운 음식물 쓰레기통을 힘겹게 나르고 있었습니다. 변호사 자격이 정지되고 법조계에서 완전히 매장당한 그는 더 이상 갈 곳이 없었습니다. 민수가 음식물 쓰레기 냄새에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토록 벗어나고 싶었던 비린내 대신 이제는 음식물 쓰레기 냄새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민수가 작업을 멈추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6개월 동안 어머니를 찾으려 했지만 아무런 소식도 들을 수 없었죠. 선배, 빨리 치우세요. 다음 일정 있어요. 후배 직원이 재촉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숙이고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30층 회장실로 다시 시점이 돌아왔습니다. 순애는 김 부회장이 가져온 신규 인력 배치 현황 서류를 차분히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달 신규 채용 현황입니다. 김현태가 설명했습니다. 순애는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하단 환경미화팀 일용직 명단에서 그녀의 눈이 잠시 멈췄습니다. 박민수? 그 이름을 발견한 순애는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6개월 전까지 자신의 아들이었던 그 이름을 보면서도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검토 완료했습니다. 순애가 차분하게 말하며 서류에 결제 사인을 했습니다. 회장님, 특별히 신경 쓸 부분은 없으십니까? 김현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없습니다. 모든 직원은 동등하게 관리해 주세요. 순애가 서류를 김현태에게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김현태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순애는 다음 서류를 집어들며 업무를 계속했습니다. 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 시내의 화려한 야경처럼 그녀의 삶도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지하 3층 어딘가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치우고 있는 민수의 존재 따위는 이제 그녀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다음 일정 준비해 주세요. 순애가 김현태에게 말했습니다. 네, 회장님. 30년 만에 되찾은 자신의 자리에서 순애는 더 이상 과거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에게도 따뜻하고 빛나는 날들이 찾아올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오늘도 사연이었습니다. 더 깊고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